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멍게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3월 25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보통 25일이 월급날인 회사가 많죠. 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돈이 좀 쪼달려가지고 이 월급날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은 빨리 기사를 읽겠습니다. 요즘 읽다 보니까 자꾸 지난주에 1시간이 넘어간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웬만하면 바로 기사를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그래도 날씨가 푸근해져가지고 그죠? 네, 아주 좋은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밤이었나요? 서울에는 비까지 와가지고 토요일 아침부터 굉장히 공기도 상쾌하고 아주 기분 좋은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농구, 야구, 뭐 이런 쪽 개막전을 한 운동장 사진을 또 막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보니까 다들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가지고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는요. 인공지능에서 뒤처진 애플이 중국 판매 아이폰에 중국 AI 탑재를 추진한다. 지난번에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를 탑재할 거다 이런 기사도 좀 우리가 다뤘었는데 그죠? 한편으로는 중국이 AI 그렇게 또 앞서 있나 이는 혁신의 상징 기업 중 하나인 미국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사기기에 중국 기업의 인공지능 AI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애플이 중국에서 파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중국 바이두의 AI 모델 어니봇을 탑재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네요. 애플이 구글 오픈 AI와 비슷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었는데 그죠? 실제 애플이 이 업체들의 AI를 탑재한다면 모든 주요 기능을 자체 개발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해온 애플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애플은 주요 빅테크 중 AI 부문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로 애플의 폐쇄적 생태계가 개방성이 중요한 AI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폐쇄적인 생태계라는 게 한편으로는 이 생태계를 벗어나면 뭔가를 못하게끔 불편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약간 락인하는 가둬버리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다른 이 바깥 애플의 생태계를 벗어났을 때 뭔가 더 좋으면 이게 하나의 또 도구로 작용을 하겠죠 아마. 자, AI 기술은 다양한 연구 결과와 데이터를 공유 학습을 하며 발전하는 만큼 외부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애플은 자체적으로 AI 기반이 되는 기술인 LLM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이폰에 탑재할 수준이 안 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고 애플의 폐쇄성은 정보 교환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AI 기술을 빠르게 시험해 보는 것에도 걸림돌이 된다 라고 말을 했고요. 애플은 과거 스마트폰 운영체제 OS죠. 애플은 iOS죠. 이 OS 경쟁에서 개방성을 내세운 구글의 안드로이드에 크게 밀리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애플은 자체 생태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하고 보안성을 높이는 전략으로 두꺼운 팬층을 형성하면서 반격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방성이 중요한 AI 시대에 과거의 성공 방식이 다시 작동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고요. 애플은 최근 다른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사기기에 사용하려고 2017년부터 진행해 오던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개발도 중단을 했네요. 이 LED의 차세대로 이 마이크로 LED 요 얘기 가지고도
21년 주식시장이었었나요? 그때 한창 이제 중소형주 많이 날라갈 때 이 마이크로 LED 요 얘기도 되게 많았었었는데, 자, 그리고 애플카에 이어서 또 하나의 핵심 기술 내재화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가 좌초된 것이고, 그렇죠. 테크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까지 당하면서 애플의 이런 폐쇄적 생태계 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약간 잘못하면 닷컴 버블이 있었던 2000년 초까지,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윈도우 OS에 있어서 독점적인 그런 지위를 구축을 했었으니까요. 근데 구축을 해놨지만 그 다음에 모바일 생태계로 넘어오는데 거기서 대응을 잘 못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이 빠지지는 않더라도 워낙 이 애플이 구축해 놓은 생태계가 강력하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오르지는 못하는 이 AI, 이번 주식 시장의 뭐 가장 큰 모멘텀은 AI 모멘텀이잖아요. 이 AI 모멘텀이 앞으로 5년 동안에 뭐 인간 수준의 AI가 나올 거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5년 동안에 애플에게는 잃어버리는 5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PER도 마이크로소프트 32배, 3배 올라가는데 애플은 지금 25배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PER 자체가 자꾸 낮아지면서 그 낮아진 밴드, PER 밴드 자체가 약간 이렇게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애플은 과거 스마트폰 운영체제 OS 경쟁에서 개방성을 내세운 구글의 요거 방금 읽었죠. 요 다 읽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네요. 자, 요 관련된 기사가 좀 몇 개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네, 중국 하이닉스 애플, 중국이 하이닉스 애플 끌어안기라는 기사가 또 있거든요. 요거는 또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 참석자 중국을 방문한 광노정 SK 하이닉스 사장과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장관과 만났네요. 각각 만났습니다. 미국 주도로 지금 서방이 대중국 첨단 기술 봉쇄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기술 기업 끌어안기에 나선 것인데, 이 CDF 중국 발전 고위층 포럼, 이 CDF는 중국이 글로벌 경제 인사들을 초청해서 투자를 독려하는 연례 국가급 행사로 올해는 24일부터 이틀간 오늘까지네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중국을 주제로 열린다고 하네요. 이 상무부에 따르면 전날 곽 사장을 만난 왕 부장은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중국을 깊숙이 개발하여 중국의 고품질 발전이 가져올 성장 기회를 함께 누리길 바란다라고 얘기했고요. 곽 사장은 중국은 이미 SK 하이닉스의 가장 중요한 생산 기지이자 판매 시장 중 하나라면서 앞으로도 중국에 뿌리를 내려 중국 사업이 더 크게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했네요. 중국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유의하게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유일하게는 아니고 딱 삼성전자랑 딱 2개 유의하게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하이닉스는 디램의 40%와 낸드의 20%를 중국 생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속에서
중국 내 생산 판매를 유지하려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인텔의 그 대련 공장인가를 또 인수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텔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제재라는 그런 정책을 미리 알고 싹 팔아먹은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계속 세지니까. 자, 이런 제재 속에서 중국 내 생산 판매를 유지하려면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소통도 필수적이다. 20일부터 중국을 찾은 팀 쿡도 이날 왕 부장을 만나서 중국 투자 확대를 약속을 했는데요. 쿡 CEO는 중국 공급망 그리고 R&D 매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면서 애플이 최근 상하이에 초대형 매장을 개장한 점을 강조를 했고, 왕 부장은 쿡 CEO에게 중국의 AI와 클라우드 컴퓨팅 등 분야는 애플 등 기업에게 큰 기회라고 얘기를 했네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은 미중 갈등과 애국 소비 열풍 가운데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카운트 포인트에 따르면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올해 첫 6주 동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나 줄었습니다. 네, 아침에 우리 왕 차장이 발표해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 1200만 대 팔다가 900만 대 후반해서 많이 줄었더라고요. 올해 CDF는 이례적으로 리창 총리가 글로벌 기업 수장들과 별도 만남을 갖지 않았네요.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이 포럼 직후인 27일 일부 기업인을 직접 만난다고 알려졌고요. 24일 리창은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번 양회 때도 그동안의 전통을 깨고 리창 총리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개 연설도 안 했다고 했었잖아요. 네, 자, 중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반도체 장기판이라는 조용헌의 칼럼인데 되게 재밌게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자, 80년대 초반에 계룡산에 가면 봉우 선생이 계셨다. 허연 수염을 기르고 계신 모습은 책 속에 나오는 선풍도골의 풍모였다. 나는 호흡 수련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국군의 방향과 미래의 문명 전환에 대한 말씀이 더 와닿았다. 80년대 초반에요? 황백전환기라는 이야기였다. 황백전환기. 자, 그동안 백인들이 문명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황인종이 주도권을 쥔다는 거대 담론이었다. 주변 친구들은 짱돌 들고 데모하면서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탐독을 할 때 나는 계룡산파의 허무맹랑한 예언의 세계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80년대에는 뭐 6.29 항쟁이 있었던 87년까지 뭐 말도 아니었죠. 제가 입학을 했던 89년도에도 네, 거의 뭐 대학에서 데모하는 게 거의 연례 행사처럼 됐을 때였었으니까 이 자본론을 탐독을 할 때 계룡산을 가셨군요. 어떻게 황인종이 백인을 제치고 칼자루를 쥔다는 말인가. 예언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던 필자였지만 황백전환 이야기는 맨정신으로는 납득이 안 되었다. 선생님이 그냥 하시는 이야기구나.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전쟁을 보면서 그 예언이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반도체가 스마트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의 핵심 기술이 되었고 인공지능이 앞으로의 문명 판도를 바꾼다는 것 아닌가. 반도체 패권을 쥐기 위해 5개국이
5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 미, 중, 한, 대, 대만, 일본이다. 유럽에는 이렇다 할 반도체가 없다.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4국은 한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네요. 중국, 한국, 대만, 일본. 같은 황인종인데다가 한자를 써서 소통하는 필담이 가능한 나라이다. 황인종, 백인종 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죠? 아시아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백인들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한자로 소통하는 필담, 이렇게 써서 필담의 경지까지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다. 공교롭게도 한국, 대만, 일본은 미국의 영향권 하에 또 있다. 자, 장기판에 비유해보자. 한국은 미국의 차, 장기판에서 한국은 미국의 차이고 대만은 포, 그리고 일본은 마쯤 될까? 차하고 포하고 마 중에 꼭 지켜야 된다면 차가 사실 제일 좀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마는 요렇게 움직이니까 꼭 죽여야 된다면 마를 죽이면서 상대를 공격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한국이 차고 대만이 포. 네, 포도 되게 강력하죠. 상대방 도를 뛰어넘어서 공격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적절한 비유 아닌가 싶은데요. 자, 반도체 장기판에서 한국과 대만은 미국의 차와 포 역할을 하고 있고 일본은 최근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기 시작했으니까 차와 포보다는 역할이 떨어지는 마에 해당한다. 미국은 차, 포, 마를 앞세워서 중국을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한자 문화권에서 보면 중국과 한국, 대만, 일본은 더 가깝지만 치고받는 전쟁에서 보자면 아시아 세 나라는 미국 편이고 중국은 차포 떼고 장기 두는 상황이라고 할까. 미국의 공격에 졸만 가지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네요. 자, 이 대목에서 드는 생각이 중국은 왜 지난 사드 사태 때 한국을 그처럼 핍박하고 업신여겼는가 이다. 그동안 중국에 우호적이었던 한국의 식자층이 이때 반중으로 돌아섰다. 중국이 장기판을 좀 넓게 보는 안목이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중국은 중국대로 할 말이 많겠죠. 사드 보복전만 하더라도 좀 한국 끌어안기 좀 많이 했고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과 시진핑이 좀 각별한 그 인연이 있어서 특히나 중국에서 시진핑 취임 때였었나요? 2012년에 공산당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차기 주석으로 이제 되고 13년부터 했고 그때가 딱 박근혜 정부 때였잖아요. 그래서 약간 형제의 나라 이러면서 좀 극진하게 예전에 인연도 있고 그렇게 대우를 했다가 그러다가 이 사드 배치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 노하고 배신당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사드 보복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공산당 간부한테서 직접 들었다고 저희 형님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실상 사드 보복에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 촛불 집회가 있고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촛불 집회에 중국의 인민들이 한국에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800만 명 들어왔거든요. 800만 명이 들어오면서 2011년도에 100만 명 들어왔는데 800만 명 들어왔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중국의 요커들이 한국을 올 때인데 한국에 가서 어떻게 백성들이 시민들이 저렇게 촛불 들고 해서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주주의 사고방식을 배우는 거를 무서워해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단체 여행 금지 등등. 그게 하나의 이제 사드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금 정부는 그런 촛불 집회랑 좀 관계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는 좀 단체 관광을 풀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작년부터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그 아무튼 좀 얘기가 좀 빗나가긴 했지만 반도체만 가지고 보면 딱 그렇네요. 그죠? 미국은 차, 포, 말을 다 쥐고 지금 장기를 두고 있고 중국은 정말 졸만 갖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조금 제가 첨언을 하자면 그 졸이 보통 장기판에 졸이 몇 개 있죠? 한 7개 있나요? 그 졸이 한 70개, 한 100개, 예, 한 150개 졸을 들고 싸운다는 게 그게 또 하나의 무서운 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튼 참 재밌게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상황만 보면 근데 이 포, 차, 마가 워낙 이제 강력하죠. 예. 근데 뭐 6.25 때도 압록강까지 진출했다가 그 압록강에서 다시 중공군들이 완전히 인해 전술로 쭉 쫙 내려오면서 지금의 휴전선까지 이렇게 밀린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조를 절대 그냥 또 우리가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여기에 젠슨 황의 소통 경력. 네,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참, 젠슨 황도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인데, 그죠? 네, 돌고 돌고 막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독재 국가로 갔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게 사실 이런 거죠. 계속 이 인재를 뺏기게 된다는 게 가장 큰 피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젠슨왕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18일 미국 캘리포니아 샌호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의 GTC 2024 행사에서는 다소 민망한 상황이 연출됐다. 젠슨왕 CEO의 키노트 말미에 깜짝 등장한 로봇 2대 중 그린으로 불리는 한 대가 황 CEO의 부름을 완벽히 무시하는 오류를 냈다. 그래요? 온오프라인에서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난 시연 실패는 아무리 순식간이어도 기업에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구글이 AI 챗봇 바드를 처음 공개하는 행사에서 바드가 엉뚱한 답변을 하는 오류를 내자 이를 시연 참사라고까지 부르는 기사가 넘쳐났고 구글 주가가 8% 가까이 급락했었다. 자,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로봇 먹통 사태는 그 어디에서도 화제가 되지 않았다. 현장의 글로벌 미디어와 증권가 애널리스트 등이 모두 이례적으로 엔비디아에 관대했다는 것이다. 각자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대화를 나눠본 현장 참가자들 사이에 확실한 공감대가 하나 있었는데 자, 키노트를 2시간짜리 원맨쇼로 이끌어간 황 CEO의 매력이 너무 큰 탓에 그 오류는 그 후광에 절로 가려지더라는 것이었다. 야. 자, 실제로 현장에서 만난 황 CEO의 이미지는 기업 총수보다는 락스타에 더 가까웠다. 그가 팬덤을 양성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격이 없는 소통이다. 새해 22 부호인 그는 글로벌 150명의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무대 위에서는 도통 그대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고선 대화가 되겠느냐며 펄쩍 뛰어 기자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를 AI 시대의 오펜하이머로 비유하는 등 공격적인 질문에 답변을 회피해야 하는 법도 없었다.
그 핵무기를 개발했던 오펜하이머처럼 되는 거 아니냐, AI 시대에. 예, 그런 질문에도 답변을 회피하지도 않고, 자, 그러다가 취재진 무리에서 엔비디아가 작은 회사였던 시절부터 연이 닿았던 대만 IT 매체 디지타임즈 기자를 발견하자, 내 오랜 친구, my old friend라며 자녀의 안부를 묻기도 했다. 야, 참. 장담컨대 그 기자는 평생 이 순간을 기억하고 황 CEO의 팬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겠네요.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녀 안부 딱 물어주면 소위 말해서 얼마나 그 참 가오가 살겠습니까, 그죠? 자, 황 CEO의 격이 없는 소통 철학이 홍보 분야에서만 무기가 되는 건 아니고 사내에서는 더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사옥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열리는 황 CEO와의 대담에는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고 끝장 토론을 하듯 송곳 질문들이 오간다고 합니다. 직원의 불만과 궁금증이 가실 때까지 대화가 끝나는 법이 없는 이 대담은 길게는 한 4-5시간씩 이어진다네요. 황 CEO는 아무리 일정이 바빠도 이 대담을 거르는 법이 없고요. 한 엔비디아 엔지니어는 대다수 직원이 회사에 대한 잡다한 불만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분기별 대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통의 효용이 이 정도라면 우리가 배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 더구나 국내 기업의 경직성은 오래전부터 기업 성장의 방해 요소로 지적돼 오지 않았던가. 관습과 문화의 제약을 넘어서는 록스타형 CEO가 국내에서도 나타나길 기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웜의 신박에서도 이 젠슨 왕이 인턴 직원들을 또 집으로 불러들어서 또 얘기를 하고 그런 정말 이 소통, 그죠? 소통과 격이 없는 그런 회사. 그리고 또 있었죠. 집무실에 있지 않고 거의 회의실을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예, 참 배울 점이 많고 앞으로 저도 이 젠선왕에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웬만하면 다 좀 체크해 보려고요. 참 배우고 본받을 점이 많은 존경할 만한 CEO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미국의 배터리 단독 공장을 건설하는 삼성 SDI의 파격 선택 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 확실히 2차 전지 쪽도 요즘 원재료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그동안에 떨어지던 추세를 멈추고 왔다 갔다 하고는 있는데 확실히 요즘 SDI가 좀 강해요. 이 셀 메이커 3사 중에서는. 배터리 제조사 SDI가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첫 단독 공장 건설을 검토한다. 그간 북미 지역의 단독, 합작 공장 모두 추진한 경쟁사와 달리 단독 공장 없이 완성차 기업과 합작만 준비해온 SDI로서는 공격적인 투자인데 투자 시기는 미확정이지만 최윤호 대표이사는 최근 미국 단독 공장 건설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공식화했죠. 업계에서는 K배터리 3사 중 가장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취했던 SDI의 변화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증설 러시를 벌였던 22년에도 SDI는 스텔란티스와 북미 합작 JV에 집중하고 있으며 북미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할 계획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불황속 투자를 택했다는 평가이고요. 회사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수주 잔고를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전기차의 부정적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당선 가능성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재무 부담, 그리고 중국산 중저가 배터리 공세 등 미래 전기차 시장을 우려하는 요인은 여전한데, 이런 변수에 따라서 캐즘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캐즘, 시장 확대 이전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기를 말합니다. 배터리 3사는 기준 금리 하락과 전기차 신차 라인업 확대를 기다리면서 올 하반기 생산을 앞둔 원통형 배터리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배터리 3사는 미국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전기차 업체가 주목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생산을 가시화하고 있는데, 그간 파우치형 각형 배터리가 대세였는데 테슬라 신차에 탑재될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두고 한일 기업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LG엔솔이 이르면 올해 8월 양산을 시작을 하고, 다른 기업들도 다양한 원통형 배터리 시제품을 생산하며 완성차 기업과 생산을 조율하고 있고요. SDI가 검토 중인 미국 단독 공장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생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4680이나 46파이라고도 하죠. 469995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46파이 배터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로서는 합계 기준 1000조 원을 돌파한 수주 잔고가 캐즘을 버텨낼 체력이다. LG엔솔 김동명 사장은 최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비용의 최소화, 효율적인 인력 운영 등 비효율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것을 뛰어넘어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조치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밀도 있게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고요. 그간 상향 평준화된 배터리 시장에서 에너지 밀도, 출력 업그레이드에 집중해 왔다면 중저가 모델의 가격 경쟁력에도 시선을 옮기고 있다. LG엔솔은 중저가 전기차용 미드니켈, 니켈 함유량이 40에서 60%인 이 미드니켈 배터리 모델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CTP, 셀투팩 신기술을 도입해서 가격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셀투팩은 배터리 셀을 패키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부품에 해당하는 모듈 비중을 줄여서 더 많은 배터리 셀을 배치하는 기술이고요. 부품 수가 크게 줄어서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게 뭐 파우치팩이라고도 하고 각형, 사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원통형 얘기한 거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원통형, 그 안에다가 모듈을 만들어서 막 하다 보면 실제로 이 배터리 원재료를 많이 못 집어넣는데, 아예 그 팩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부품 수를 확 많이 줄여버리고 오히려 에너지 밀도를 많이 높이는 그런 방식이죠. 자, 후발주자로 2017년 배터리 사업에 뛰어든 SK온은 2022년까지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외형 성장에 집중해 왔고요. 앞으로는 고수익이 예상되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SK온은 경쟁사 대비 미국 수주 비율이 경쟁사 대비 높네요. 고객사와 파우치형, 각형에 이어서 원통형까지 배터리 폼 팩터를 규격을 다양화하면서 장기 체력도 키운다는 전략이고요. 최근 일본 완성차 닛산에도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수주 잔고가 전년 22년에 290조였는데 지금은 110조 늘어나서 400조나 되네요. 이야, SK는 400조나 하고 있네. 자, 삼성의 SDI도 작년 기준 역대 최대인 1조 1364억 원을 R&D에 투자하는 등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지금 2027년 양산 계획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시설 투자 규모도 작년 4조 3천억 이상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배터리 업계의 장기 경쟁력을 위해서 향후 2차 전지 산업에 5년 동안 총 5천억 이상의 R&D 예산을 지급한다는 계획이고요. 안덕건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8일 LG엔솔 청주 공장에서 수출 지원 간담회를 열고 2차 전지는 전기차, 바이오 등과 함께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해왔지만 전기차 업계의 배터리 재고 조정 및 광물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여건이 녹록치 않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선제 투자를 확대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초격차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네요. 수주는 탄탄하지만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K배터리가 북미 중심으로 증설한 대규모 공장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이 되고요. 합작 배터리 공장을 세운 완성차 기업의 생산 조절에 대해 배터리 한파가 길어질 우려도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북미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아직 10%이기 때문에 시장 확대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면서도 트럼프 변수와 공급 과잉에 대응하는 동시에 비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점유율 역전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을 했네요. 이제 마지막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왔습니다. 자, 630조 시장이 열린다. 스마트폰 대신할 새로운 먹거리라고 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등 IT 제품 중심이던 국내 부품 회사들이 자동차 전장 사업, 전자장비를 합쳐서 그냥 전장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전장 사업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고요. 경기 불황의 제품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성장이 둔화된 IT 시장과 달리 전장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G 이노텍, 삼성전기 등 국내 대표 IT 부품 대기업들은 몇 년 내 전장에서 수조 원대 매출을 내겠다는 경영 목표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뿐 아니라 전장 시장에 진출하는 중소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고요. 시장 조사 업체인 그랜드뷰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에 약 335조였던 세계 자동차 전장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약 630조. 와, 630조. 야, 이 정도면 반도체 시장 규모에 육박하는데요. 자,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지난 21일 주총에서 5년 내 전장에서 5조 원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고 작년 기준 약 1조 6천억 원인 전장 매출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고 현재 LG이노텍의 주력 제품은 카메라 모듈로 애플의 아이폰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이노텍 전체 매출에서 애플의 비율이 80%가 넘네요. 야, 80%가 넘을 만큼 의존도가 높아서 스마트폰 시장의 부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노텍이 선택한 전략이 모바일용 카메라 센서 기술을 차량용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자, 그동안 후방 카메라 등 초보적인 전장은 완성차 업체들이 협력사에서 납품받는 수준이었고 하지만 최근 자율주행이나 안전과 관련해 기술 수준이 높은 전장이 대거 탑재되면서 IT 부품 전문 업체들의 기술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장덕현 삼성전기 사장 역시 최근 주총에서 10%대였던 전장 매출 비율을 내년에 20% 이상 달성하겠다고 밝혔고요. 매출 2조 원을 목표로 잡았네요. 삼성전기는 최근 IT용보다는 전압을 대폭 높인 전장용 전류 제어 부품
요 MLCC죠. MLCC를 그러니까 IT용보다는 전압을 대폭 높인 전장용 MLCC를 개발을 해서 출시했고 멕시코의 전장용 카메라 공장 건설도 준비 중이네요. 장 사장은 삼성전기가 과거에는 모바일 IT 위주 회사였지만 전장 부품이 회사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고 그쪽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V와 스마트폰에 집중하던 디스플레이 업계도 차량용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고요. 한국 기업들의 강점인 OLED를 앞세워 성과를 내고 있고 최근 전기차들은 각종 운행 정보와 컨텐츠를 보여주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중요해지면서 액정 이 표시장치 LCD보다 화질이 좋으면서 전력 소모가 적은 OLED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볼보, 레인지로버, 제규어, 포르쉐, GM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10곳에 차량용 OLED를 공급하고 있네요. 전체 매출에서 10% 수준인 전장 비율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슈퍼카인 페라리에 OLE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등 차량용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근데 뭐 페라리에다가 공급을 해도 그 페라리가 전체적으로 팔리는 대수가 보면 뭐 도요타가 1100만 대 팔고 한다면 페라리가 파는 대수 자체는 얼마 안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OLED를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거는 그래도 브랜드 이미지에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네요. 옛날에 삼성이 최고급 호텔 미국의 그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이었나요? 아니면 저기 힐턴이었나요? 그런 데다가 삼성의 TV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5년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서 이제 삼성 TV에 대한 이제 고급화 이미지에 대한 그 마케팅 수단으로 적절한 뭐 그 조치였다. 뭐 이런 기사를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그런 효과는 있겠다, 그죠? 네. 자, 중소 부품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KH바텍은 이달 경북 구미에 자동차 부품 전용 공장을 준공했고 KH바텍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힌지와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이 회사는 28년 연 320만 대의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전기 회로 기판이 주력 사업이던 BH는 차량용 스마트폰 무선 충전 사업 등 전장 비율을 높이고 있고 조금씩 성과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공학기업인 IL 사이언스는 영국 전장기업 폴리머 옵틱스에 실리콘 렌즈를 공급하며 유럽 시장에 또 진출했다고 하네요. 자, IP 부품 업체들이 전장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성장성 때문이고요. 최근 사용자들의 가전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길어졌죠. 네. 때문에 완성 제품 업체들도 부진을 겪고 있는데 반면 전장 수요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이 SDV 시장에 열리면서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는 10,000에서 15,000개로 스마트폰보다 15배나 많은 수준이고요. 이에 IT의 강점을 가진 한국 부품 업체들이 지금까지 쌓은 역량을 전장으로 옮기는 것이고 특히 전장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방위로 침투하는 중국의 추격도 따돌릴 수가 있다. 한 부품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는 특히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라면서 중국 업체들도 당장은 시장을 차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오늘은 애플부터 해가지고 묵직한 뉴스들 쭉 보면서
네, 이 경쟁 구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경쟁 구도에 있어서의 또 이 젠슨홍 같은 CEO의 역량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네,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되시고요.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